세상을 알면 하이클래스가 된다. 일요일 저녁 세상을 읽어주는 고품격 강의 하이킥 클래스. 오늘은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나오셨을 때 저희가 고령화하고 노인층 빈곤 문제 좀 다뤘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해법을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현황 먼저 짚고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노인 빈곤 문제 또는 네. 노인 문제를 좀 알아봤는데요. 빈곤 문제만 좀 국제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또는 선진국 클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 모든 연령대를 포함한 전체 빈곤율은 OECD와 한국이 한 1.5배 정도 한국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노인에 국한해서 빈곤율을 비교를 하면 한국이 한 3배 정도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인 빈곤율이 전체 빈곤율의 격차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어떤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를 보여준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살률 데이터가 있는데요. 자살률은 20대와 80대, 20대와 80대 어르신들의 자살률을 비교하면 네. 80대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3.5배 정도 더 많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세대가 자살하는 건 다 안 좋은 거긴 하지만 특히 이제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를 보면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한 6, 7년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몇 년간에서 노인 자살률이 급증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한국 사회는 네. 어떤 이제 그 약간 고려장 사회에 가까운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취약한 계층이 뭔가 이제 이러저런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노인 자살률을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약간 고려장 사회의 특성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 이런 수치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뭐 크리스마스고 성탄인데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꺼내서 좀 그렇긴 한데 저희가 현상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또 그 해법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노인 빈곤율의 심각성을 이 두 지표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비교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 한국 초고령화의 특징을 먼저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비교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노인 빈곤 문제가 가장 심각한 편에 속하는데요. 네. 다른 나라와. 그러나 노인 빈곤 문제만 봐선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초고령화 문제를 봐야 됩니다. 네네.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항상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보는 게 중요한데요. 유럽 보통 이제 복지국가라든가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은 유럽 사례를 많이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7%, 14%, 20% 비중을 차지하는 걸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라고 표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7%에서 20%가 되는 경우, 다시 말해서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거에 이제 걸렸던 기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프랑스는 155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웨덴, 복지국가로 유명한 스웨덴은 124년, 독일은 78년, 영국은 95년, 미국은 87년이 걸렸는데 동아시아에서 이제 경제 기적을 했던 나라들이 몇 나라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일본, 중국, 대만, 한국인데요. 이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전 세계에서 초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세계 최초의 초고령화 국가가 일본이었었는데요. 네. 일본이 35년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일본보다도 더 빠른 25년 동안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국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초고령화 속도가 우리나라가 제일 빠른 거예요. 25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면 굉장히 속도가 빠른 건데 이렇게 속도가 빠를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의미를 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 또는 저출생 고령화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네. 저출산은 이제 인구가 적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령화 문제는 실은 이제 1년만 지나면 계속 이거는 이미 예정된 미래이거든요. 그런데 초고령 두 가지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원인도 좀 다르기 때문에 초고령화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가 된다는 것이 실제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부양비가 급증한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에는 전체 인구 중에서
보통 이제 15세에서 64세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2020년과 2060년을 비교하면 202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72.1% 정도 되고 65세 이상은 15.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대략 72%가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면 72명이 16명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율로 치면 한 22% 정도 되는데요. 2060년이 되면 약 48%가 44%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 부양비로 치면 91.5%가 되는데 이걸 이제 배율로 비교를 하면 약 4.2배가 늘어나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지금보다 그렇죠. 2020년과 편의상 이제 2020년을 잡았는데요. 네. 2020년과 2060년을 비교하면 부양비가 4.2배가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뭐 그대로 비례 관계는 아니지만 네. 세금이 4.2배에 버금갈 정도로 사회적인 비용이니까 그게 결국은. 특히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예산이 2023년도 기준으로 한 66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3분의 1 정도가 복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20조 정도가 복집인데 어느 나라나 복집이 예산의 약 3분의 2는 노인 어르신 관련 예산입니다. 특히 이제 연금과 건강보험이 두 가지 핵심 축인데요. 그러면 최소한 복지비가 이 4.2배 가까이 급증할 확률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금 부담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세금 부담과 연동된 뭐 어떤 세대 간 갈등, 네. 경제 성장률의 저하 뭐 등등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엔 전체 예산에서 우리가 보통 복지비가 국가 예산의 3분의 1인데 그중에 3분의 2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 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있으니까 미래로 이렇게 초고령 사회가 빨리 간다라고 하면 결국엔 거기에 대한 세금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데이터로 보면 한 4배 정도 급증할 거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이런 데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유럽식 해법부터만 저희 한번 들어볼까요? 예, 다른 나라 해법 얘기하기 전에 조금 먼저 네. 얘기를 보태면요. 노인 빈곤 문제만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기초연금 같은 걸 올리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초연금을 하위 70% 분들한테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위 70%가 누구냐면 이게 이제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주다 보니까요. 1인 가구로는 지금 180만 원인 분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요. 노인 기준으로. 네. 그리고 노인 부부 가구 어르신들만 둘이 있는 경우는 288만 원도 기초연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빈곤 상태에 있거나 그런 꼭 도와줘야 될 분한테 넉넉하게 주는 건 괜찮은데 네. 대상자가 너무나 넓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가진 상태에서 기초연금을 늘려버리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40만 원도 올리겠다고 했고 네. 또 민주당에서는 또 이제 뭐 100% 모두에게 지급하자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부양비의 급증, 초고령화 속도의 가파르기를 생각하면 노인 빈곤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그냥 돈만 더 주는 방식으로 하면 실은 이게 거의 감당이 안 될 거라는 거죠. 대상이 너무 많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도리어 정말 빈곤층에 더 많은 금액을 주는 게 낫다라는 말씀. 그래서 노인 빈곤 문제도 중요하지만 네. 초고령화라는 별도의 문제, 이 속도와 부담과 세대 간 균형 문제를 오히려 초고령화라는 더 상위 개념으로 노인 빈곤 문제도 포함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노인 빈곤만 해결한다시고 무조건 돈만 많이 주면 실은 나중에는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제도에. 그런 점에서 유럽, 일본, 한국을 좀 각각 비교해 보는 게 이제 의미가 있다고 싶은 건데요. 그 기준으로 한번 들어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래서 유럽식 해법의 특징 이제 크게는 유럽, 일본, 한국을 좀 비교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네. 유럽에서의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공적 연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식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요. 네. 우리가 이제 연금 자체가 실은 유럽의 독일의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으로부터 비롯됐거든요. 한 1880년경에 처음으로 만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유럽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노인들이 이제 그 고령화 속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네. 점진적으로 세금을 인상했던 거고 공적 연금이 되게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그래서 이제 보통 중부담 중복지 또는 이제 뭐 스웨덴 같은 경우 이제 고부담 고복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부담과 복지는 세금을 많이 내고 복지 혜택도 넉넉히 받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네. 2019년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금을 내는 게 있고 4대 보험 등등의 보험료를 내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합쳐서 이제 국민 부담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를 비교하면 한국과 OECD 평균을 비교하면 네. 금액으로 치면 123조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가. 네. OECD 평균이 어느 나라에 해당하냐면 독일 정도가 OECD 평균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전체 OECD의 3분의 2 정도는 유럽연합 국가들인데요. 그러니까 123조 원을 OECD 평균 정도를 우리가 더 거두려고 그러면 실제로는 세금으로 이걸 비율을 하면 GDP 123조가 차이 난다는 거는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OECD 평균 가려면 123조 정도는 더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거 GDP 대비를 비교한 거니까 이거를 세금으로 표현하면 네. 현재 내는 세금 대비 20%를 세금을 더 내야 돼요. 뭐 2%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여기서의 기준은 네. 평균적으로.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스웨덴식 복지국가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스웨덴식 복지국가를 표현하면 이걸 돈으로 표현하면 296조 원을 더 걷어야 돼요. 이거는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더 내야 되는 겁니까? 세금으로 치면 50% 정도는 더 내야 돼요. 50%의 세금을 더 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반발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그래서 실은 이제 우리가 복지국가를 얘기할 때 네. 이제 실제로는 고령화가 되면 어느 정도 세금은 다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혜택만 얘기하고 정치권이나 학자분들이 특히 이제 정치권적 분들은 네. 뭐뭐뭐 혜택을 더 주겠습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실은 이런 뭐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이제 세금도 한 60% 가까이 내고 50% 60% 가까이 내고 이게 이제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갑자기 우리 이제 진행자님만 해도 세금을 45% 더 내라 그러면 이게 좀 동의가 되기 쉽지 않을 거잖아요. 저만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큰 틀은 어느 정도 더 부담하는 건 불가피하게 한데요. 그래서 이거를 단기에 이렇게 가는 건 한국은 불가능하다. 유럽식 모델을 따라가는 거는. 결국엔 유럽식 모델을 아까 중부담 중복지 또는 고부담 고복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가려고 하면 결국에는 아까 숫자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세금을 적어도 20%에서 45%. 지금보다 한 45%, 네. 뭐 50%까지 그렇죠. 더 거대야 되는 상황이니 유럽식 모델을 우리가 가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는 좀 그렇죠.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사회적 큰 갈등을 이제 일으킨다고 보는 거죠. 일본식 해법은 조금 다른가요? 아까 전에 이제 일본이 세계 최초의 초고령 국가라고 네. 표현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유럽과 한국의 어떤 차이 그 동질감보다는 일본과 이제 한국의 동질감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초고령화 문제에서도 일본은 재밌는 방식이요. 세금도 부분적으로 올리긴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은 부가가치세를 처음으로 도입해가지고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여 년에 걸쳐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0%에서 10%까지 만들었는데요. 네. 일본의 특징은 일본식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국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그러니까 초고령화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세금으로 다 하면은 나라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국채를 막 찍어버린 거죠. 그래서 1990년만 보면은 그게 이제 버블 붕괴 시점으로 보통 1990년을 보는데요. 네. 근데 이후에 이제 일본이 세금으로는 다 커버를 못하니까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지금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260%로 세계 1위가 됐습니다. 근데 일본이 GDP 대비 세계 1위가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거죠.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재정적자 비율이 높아지면 지금 이제 우리 제3세계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그랬는데요. 거의 반드시 외환위기가 발생한다고 봐야 돼요. 네네. 재정적자 비율이 높아지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이제 점점 취약해지고 재정적 기반이 취약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은 전 세계 한 200개 국가 중에서 대외 순자산이 1위인 나라예요. 중국보다도 더 많아요. 미국보다도 더 많고 중국보다 더 많아가지고 한 400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조 원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재정 적자가 높지만 이 어떤 비상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이 방식으로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출의 약 25% 가까이를
이자 갚는 데 쓰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일본식 방식의 어떤 그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엔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도 돈을 빌리는 건데 일본은 순자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세금보다는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노령화에 대한 비용을 조달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시죠. 우리나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대응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부족하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듣죠. 네. 좋습니다. 한국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장점인데요. 네네. 한국은 현재 노인 빈곤율이 엄청나게 높고 동시에 어르신 경제활동 참가율도 전 세계에서 아주 높은 축에 속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노인들의 빈곤 및 자살을 줄이는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 가족복지, 사회복지, 일자리 복지를 골고루 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를 많이 못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나라 얘기 조금 더 자세히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